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현 변호사님, 네. 이게 좀 이번 주에 또 논란의 중심에 한번 서셨어요. 이재명 후보 아들 재산 형성 과정에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얘기하셨더라고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라면 30대 된 남자가 2, 3천만 원 돈 못 벌겠냐? 알바해서라도 그 정도 벌 수 있다. 그랬더니 뭐 회사 다니면은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최저임금 이렇게 계산해봤더니 뭐 1년 6개월 동안 한 푼도 돈 쓰지 말고 뭐란 얘기냐? 뭐 이렇게 또 국민의힘에서는 죽을 힘을 다해 버티는 청년들에게 짱돌을 날렸다 이렇게까지 아주 혹평을 했는데 요 얘기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요즘 욕을 많이 먹고 있어서 좀 오래 살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로. 이게 왜 나온 거냐면 이제 방송에서 하다가 결국 아들이 도박을 한 거 아니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네. 도박이 나오다가 저는 그걸 객관적으로 못 봤는데 8천만 원 재산이 늘었대요. 네네. 근데 5천은 증여다. 네. 그래서 3천은 뭐 어떻게 나온 거냐. 음. 이 얘기 나오면서 나온 거라 올해 나이가 이제 30살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30살 된 청년이 어떻게 하면 못 벌겠느냐. 뭐 물론 이제 이 알바 때문에 문제가 되긴 했던 건데 제 말의 취지는 경제 활동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회사 취직하는 것만 경제 활동이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대방도 뭐라 그랬냐면 경제 활동 안 했다 그랬어요. 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경제 활동이라는 게 회사 취직만 아니다. 물론 요즘 이제 아주 좋은 자리 아니면 또 안 가서 보통 알바도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주식이나 아니면은 코인이나 여러 가지 자기 장사하는 분도 있고 네네네. 돈 버는 방법은 많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알바 3천만 원 이것 때문에 비난받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뭐 공사 공무원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제 주변에 봐도 뭘 창업하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네네. 동업해서 하는 분도 있어. 돈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코인 뭐 주식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경제 활동의 종류가 되게 다양해졌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은 하다라는 취지로 그런 말씀을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하셨으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이게 3천만 원이 늘어났다 해서 이걸 반드시 도박 돈으로 딴 거냐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라는 이제 반박 차원에서 한 얘기인데 그래도 어쨌든 좀 불편하게 들리거나 아니면 이게 뭐 청년들한테 알바해서 3천도 못 버냐 이렇게 들릴 수 있어서 아무튼 죄송합니다. 표현을 조금 저는 우리 멤버들 어디 가서 표현을 제발 조금씩만 더. 현 변호사님께 조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님을 좀 닮으셔라, 배우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후보님 얼마나 깔끔하게 사과 잘하셨습니까? 취지를 봐달라 뭐 이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끼는 현 변호사님 제발 사과의 3원칙 신변충 신속하게 변명 없이 충분하게 그렇게 하시지 뭐 취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취지는 김병민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되게 잘하는데 그죠? 그냥 주 120시간 알바하면 3천만 원 모을 수 있다 이렇게 그 얘기 얘기하시고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뭐 일단은 아무래도 좀 이번 주에 이슈가 됐던 이야기라 한번 우리가 또 털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봤고요. 광고 듣고 와서 장 교수님이 지금 조언을 하실 위치가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정치인싸입니다. 광고 나가는 동안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장 교수님께 지금 그쪽 진영 이슈들이 너무 좀 걱정스럽다 그랬더니 되게 위험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요. 정말 이제 오늘 어제도 정말 치열하게 여러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은 이번 주는 정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악재에 악재가 거듭했던 한 주였다는 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못한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했던 이야기가 있었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선대위 직책을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많이 좀 착잡하셨을 것 같아요. 먼저 이쪽 우리 천 변호사님 얘기부터 우리 장 교수님 얘기부터 먼저 좀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화가 정말 많이 난 것 같더라고요. 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조수진 공보단장과의 갈등이었습니다만은 저는 갈등 전후 상황만 보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어떤 처지에 처해 있었느냐를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적인 정당의 그냥 평범한 뭐 고관대작 출신의 원내 당대표였다면
조수진 공보단장이 대들었을 때 이준석 대표가 책상을 내리칠 필요도 없이 주변에서 바로 제압을 했을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공보단장이 사퇴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정말 징계까지 얘기가 나왔을 거고요. 근데 사실 그 자리에 수많은 뭐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선대위 관계자들이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고 예. 그리고 그 직후에도 사실 사퇴를 조수진 공보단장에게 강하게 압박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가 이준석 대표를 사실상 좀 대표 취급을 안 하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다. 자 거기에 네.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원내 경험이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조수진 어쨌든 현 최고위원도 본인의 사퇴의 변을 밝히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내가 나이는 몇 살 많아서 이런 것도 분명히 작용을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면이 있다고 봐요. 근데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좀 동안이라 그렇지 실제 저보다 더 나이가 많고 내일 모레 40이거든요. 그건 놀라운 이야기네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 칠레에도 얼마 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보다 나이 어린 대통령을 선출하기도 그랬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나이라는 거는 굉장히 부차적인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하는 스타일이 기존의 정치인들이 봤을 때는 다소 가볍다라고 느껴질 수 있고 저희 같은 좋게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더 캐주얼하고 어떻게 보면은 재기발랄한 그런 예.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나이와 또 결합이 되면서 좀 너무 이준석 대표를 일반적인 당대표와 다르게 취급하는 분위기는 당내에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더라도 요즘의 행동은 너무 좀 과하고 심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직책을 던지는 것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됐다는 아니 입장이신가요? 선대 직책 던지는 건 괜찮은데 네네. 그 이후에 계속 방송에 나와서 내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부 폭로, 뭐 고자질 형식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 대표로서. 네. 당대표는요, 그런 갈등이 있으면 갈등을 수습하고 해결하고 조율하는 게 당대표의 역할이지 저렇게 나는 선대위 회의 때 이렇게 당했어. 이런 일이 있었어. 네네. 와, 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이거 참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화풀이하는 게 당대표 자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치를 해야지 평론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그쪽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야 네. 돼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에서 위원장. 다른 곳에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니 뭐 윤석열 후보가 나한테 연락도 없어요. 이게 아니라 본인이 당대표니까 공동선대위원장이니까 후보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좀 만납시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해결해야 된다라고 수습하고 갈등 조정하는 게 당대표 역할이지 지금은 좀 너무 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요. 이 네네. 문제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봅시다. 뭘로 시작됐냐면 처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뭐 겸임 교수 조교 뭐 그렇게 학력 안 보고 그냥 경력 이력서 안 보고 채용하는 겁니다. 네네네. 관례상 그렇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러니까 교수 출신 의원들한테 그렇게 그동안 해왔다 관례다. 이거는 민주당이 뭐 네거티브 공세다.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보기에는 아니거든. 왜냐하면 겸임 교수 뭐 조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공개 채용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경력을 보고 서류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지 말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문제가 출발된 거예요. 그 말은 그렇게 뭐냐면 보시는군요. 예. 김건희 씨 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 어느 수준에서 할 거냐. 윤석열 후보는 그 생각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조교랑 뭐 겸임 교수는 그냥 아는 사람이 해주는 건데 그게 왜 문제냐라는 예. 것이고 이준석 대표가 보기에는 아니다. 음.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공정 상식을 내세웠던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 구도가 깨진다. 예.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충돌한 거예요. 거기서 충돌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준석 왕세자, 김건희 여왕제 이랬는데 사실은 그 두 지점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예. 윤석열 후보가 공정과 상식을 출마 명분이고 그걸 가장 큰 어쨌든 트레이드로 바꾸려 하고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뭐 관행이다. 그냥 그렇게 뽑는 거다. 별 문제 아니다. 이래 버리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저는 예. 그 지점이라고 보고 저 있어요. 현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민주당에서 송영길 대표가 예. 이재명 후보랑 여러 가지 좀 갈등이 있었어요. 아니 갈등 없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그러니까 들면 그렇다면 있었다면 예를 들면 아니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는 거 보니까 있었나 보다. 전혀 없어요. 네, 요새 아니, 약간 좋아요. 이재명 송 후보 대표님 낙선 운동 좀 일 하시죠. 잘하신다면서요. 뭐 추진력 있고 실행력 있으신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당의 방침과 여러 다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뭐 가상자산, 뭐 세금 유예하는 것도 그렇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것도 그렇고 지금 당 입장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거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내부에 있었던 얘기를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나선대 위원장 사퇴할 거야 라고 하면서 방송에 나와서 내부 얘기를 하면 저는 송영길 대표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겠냐고요. 당대표는 그럴 일이 그러면 없기 안 돼요. 때문에 뭐 가정을 전제로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당대표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딱 끊었어야 돼. 한 이틀 하고 본인의 생각과 판단 딱 이렇게 밝히고 그건 그다음에 정치를 그만하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죠. 에이 그건 아니잖아요. 당대표를 어떻게 일단은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더 이슈가 될 줄 알았는데 네. 윤석열 후보가 희연 실언을 계속하고 네네. 이슈를 이슈로 덮고 다음에 뭐 사면 어제 얘기했지만 나오고 음.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에 대한 포커스가 좀 사라져서 그렇긴 하죠.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지금 노이즈 마케팅이 실패한 거여서 지금. 아까 우리 밖에 있을 때 그거 해봤거든요. 네네. 그 카카오 트렌드랑 네이버 트렌드를 네네. 해봤는데 그 검색량. 예, 지난번에 막 울산 회동하기 전후에는 그게 한 3, 4일 갔어요. 네네. 근데 이번 거는 이틀인가밖에 안 갔어요. 그 뒤에 검색량이 검색량이 더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죠. 검색량이 폭증한 게 사실은 그 전에 한 그 웨이버 했을 때보다는 조금 지금 덜한 건 아니, 맞아요. 너무하세요 진짜. 근데 저는 이제 조금 그래도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이라는 게 예. 사실 언론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내 지지 기반이 그 정도까지가 안 됩니까? 네 거의 사실은 당내 지지 기반이 많지 않고 네. 예를 들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당 내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안 한 게 결코 아닙니다. 나름대로 잘 할 수 있는 방법 자, 해봤고. 잠시만요. 네.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대로라면 어쨌든 이준석 대표와 아주 긴밀한 상의를 하시는 분인데 이준석 대표도 여기 계실 때도 늘 그 얘기를 했었고 네.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렇게까지 이준석 대표를 챙긴다는 모습보다는 뭐 정치에는 한번 얘기했으면 결정 난 거다. 뭐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종인 위원장님은 사실은 2030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아무래도 떨어지십니다. 지금 나이가 80이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김건희 씨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페미니즘 이슈, 뭐 신지혜 씨 영입 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민감하게 느끼는 것만큼 김종인 위원장은 아무래도 공감하시기가 어려워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아니 뭐 전체 큰 정치판 선거판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큰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민감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근데 저는 장 교수님도 이거 내부적으로 해결해야지 밖에서 너무 막 하고 이러면 어떡하냐라고 하지만 글쎄요 저는 이준석 대표를 선택했을 때 기존과 똑같은 형식의 당대표를 우리가 기대했던 건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언론 친화적이고 적극적인 당대표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고요. 또 이준석 대표가 먼저 갈등을 유발하고 이런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조수진 뭐 단장 같은 경우도 기자들한테 이준석 대표 정신이 이상하다 이런 유튜브 링크 막 보내고 네네네네.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도 아니 지금 김철근 정부실장한테 뭐 말도 안 되게 돈 준다 뭐 이런 예, 걸로 예. 하는데 아니 제가 당대표라도 그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걸 이제 내부에서 해결만 해라 이거는 좀 옛날 그러니까 스타일. 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 사실 더 좋긴 하나 그게 안 먹혀서 이런 충격요법을 썼다 이렇게 보신다는 사실 거죠. 그렇다고 봐요. 네. 근데 한 번 헤어진 이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헤어진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헤어진 사람들 이렇게 자꾸 헤어지면 재결합해도 또 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그 다른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타이밍에는 결국 그 안에는 이제 우리가 계속 나왔던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그랬더니 또 권성동 의원은 그게 도대체 누굴 얘기를 하는 거냐. 사실 본인이신 것 같긴 본인이에요. 하거든요. 장재원 권선동이죠. 예, 장재원이 근데 넘버 아니냐. 예. 뭐, 근데 권성동 넘버 의원이 아니냐 자꾸 했지만, 도대체 누굴 얘기를 하는 거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댓글로 당신이요라고 이렇게 쓰던데 그 이준석 대표는 또 심지어 이제 장재원 의원의 실명을 언급하면서까지 강하게 비판을 해서 장재원 의원도 이게 부글부글 한 마음을 다 숨기지는 않고 하지만 대선 전이라 참는다 뭐 이제 이 정도 안 참은 것 같은데요. 예, 할 말 이렇게 다 얘기가 했잖아요. 됐는데 길게. 그쪽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먼저 기자가 아까 상대적으로 말씀을 좀 덜하신 김준우 변호사님부터 그 출발하겠습니다. 재밌는 현상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권성동, 장재원 두 분이랑 이준석 대표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셋 다
탄핵 찬성파예요. 네. 이제 어제 얘기했던 박근혜 후보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네네. 관계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묘하게 얽혀 들어가는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이준석 대표가 지금은 더 이상 그 뭐랄까 이런 노이즈를 더 만들면 보수 어르신들이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한 번은 몰라도 두 번은 시끄러운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본인이 선대위에서는 그냥 본인 말대로 그냥 빠지고 네. 그냥 지방선거를 위한 뭐 당의 어떤 것들을 준비한다든가 이렇게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그냥 주력해가지고 자기 컨텐츠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김기현 원내대표랑 같이 얘기를 해서 지금 국회 정개특위에서 뭐 논의할 건지 이런 것들 좀 주력하고 그렇게 살짝 빠지면서 자기 컨텐츠를 쌓는 게 차라리 낫지 더 이상 윤핵관 저격하고 뭐 김종인 위원장이 수습하고 이 국면으로 이준석 대표가 들어가도 결국은 1월달에 그럼 한 번 더 터질 것 같아서 저는 아하. 차라리 그냥 침묵하고 거리두기를 하는 게 더 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게 듭니다. 진지하게. 불가능해요. 지금 대선 치러야 되는데 당 대표가 선대위에서 빠진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선대위랑 지금 당 지도부랑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여러 가지 일들이 처리가 되지. 나는 안 할래. 이렇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당무는 본인이 뭐 열심히 보겠다라고 했던 거는 지원은 하겠다라는 걸로 저는 들리긴 했습니다. 아니 그 선대위 지금 선거 체제잖아요. 그렇죠. 사실 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대선이긴 하죠. 지금은. 그럼요. 그거 없이 어떻게 당무에만 집중하겠다 말이 안 되는 게 한 집안에 가장이 있습니다. 나는 남편 역할만 하고 아빠 역할은 안 할래. 이게 어떻게 이 가정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선거는 분열되면은 져요. 저러한 지도부, 저러한 선대 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부 분열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상대를 공격을 하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선거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우리 일요일 날 이때까지 세 분이 만나셔가지고 이 상황을 정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김종인 윤석열. 비대위원장,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준석 대표 세 분이. 네. 어.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이런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는 확실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장제원 의원 물러났다고 하지만 장제원 의원이 어쨌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건 대부분 알려져 있고 네. 지금 이제 두 개 체제로 돼 있거든요. 총괄 상황 본부, 예. 그다음에 종합 지원 총괄 본부 권선동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시스템이 둘이 역할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총괄이라는 게 하나는 총괄로 돼 있고 하나는 종합 총괄로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합 총괄이 제가 보기에 힘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원래 복잡하네요. 이게 복잡하죠. 이름이. 그냥 상황 본부가 임태희 아니에요. 실장이에요? 그렇죠. 총괄 상황 본부장은 임태희 시장이고 네네. 종합 지원 총괄 본부장인 권선동 예, 본부장인데 권선동 본부장은 또 사무총장 겸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힘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당무라는 거는 사무총장이라는 건 돈이라든지 예산 인력을 배치할 권한이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네요. 그렇죠. 그분이. 고관 열쇠를 네. 쥐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어찌 보면 지금은 서로 안 건드는 눈치 보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 총괄 여기도 총괄이네요. 총괄 선대본부장 이런 분들이 아우 명칭 너무 헷갈려요.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보통 그냥 상황본부 그다음에 네네. 뭐 지원본부 이러면 되는데 총괄 종합 막 이렇게 붙여놓고 민주당은 있는데 더 하면서 왜 그래요? 그 사이에 힘의 지금 균형이 서로 이제 눈치 보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얘기는 이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이 김종인 체제로 가자. 그리고 이 권선동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들은 그냥 직책 맡지 말고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네네네. 캠프에 직책이 없어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가서 이제 직접 그렇죠. 활동을 그렇게 하신다는 하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6본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사실은 건들지 말자는 거잖아요 지금. 예, 예, 이거 예. 해체하고 다시 만들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왜 못할까? 그렇게 해야 사실은 국민들이 좀 보거든요. 달라지는. 근데 그러니까 앞서 이게 저기 장 교수님 요거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고 이야기 충분히 드릴게요. 그 세 분 만난다는 얘기를 혹시 뭐 좀 들으신 게 있어요? 오늘까지 뭐 아니, 일요일까지는 좀 당위성입니다. 만나야 당위성. 당위성 뭐 이번 그런 주말- 얘기가 있는 건 아니고. 예, 일요일 넘어가서 아직도 안 만나고 해결 안 되면은 다음 주까지 쭉 가잖아요. 네. 이 혼란과 갈등이 결코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 말씀을 어쨌든 그러니까 윤석열 바람을 후보가- 지금 얘기하신 거군요. 약간 예. 정보가 있으신 건 아니고. 윤석열 희망사항이죠. 후보가 희망사항. 윤석열 후보가 책임지고 이 상황을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 선대위를 이제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핵심 측근들이 선대위에 배치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선거 과정 중이잖아요. 그럼 후보 중심이어야 돼요. 당대표 중심이 아니라. 네. 당대표가 자기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후보가 원하고 해달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그게 바로 당대표가 할 역할이다. 그냥 우리가 윤석열 후보를 선택을 했잖아요. 네네네. 국민의힘에서. 그러면은 그걸 감내해야 돼요. 아, 윤석열 후보가 지금 하고
저 측근들이 하는 거는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아. 그거 당대표가 그냥 감내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네. 저 말에 좀 반박을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원하는 거 뭐냐? 김건희 나오지 말자, 검증하지 예. 말자, 예. 영부인단 쓰지 말고 폐지하자. 그러니까 네. 나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나 국민들이 그걸 용납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다, 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옳은 겁니까? 아니면 그 후보가 가자는 대로 부인은 나오면 안 되고 영부인도 폐지하고 없애버리고 그냥 아예 방송도 나오지 말고 검증하지 말자는 게 옳습니까? 거기에 충돌 하는 거예요. 대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대표가 후보를 이기려고 하는 순간 저 선대위는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대표가 아니라 선택해야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다는 거죠. 돼요. 예? 저는 국민들의 여론. 예. 뭐 역시 이준석 대표가 우리 현 변호사님을 비서실장으로 영입을 했었어요. 하는 아쉬움이. 그거 너무 오래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얘기도 좀 아쉬움이 얘기인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마찬가지. 물론 원론적으로는 장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 네네. 이준석 대표의 얘기 중에 저는 되게 와닿았던 게 옛날에 진박들을 막지 못했던 게 자기 정치에 있어서 정말 큰 상처로 남아있다,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네. 저도 윤핵관이라는 분들의 행태를 보면 이분들이 후보를 위해 필요한 쓴소리를 하지 않고 예. 그냥 정말 뭐랄까요, 후보 옆에 붙어서 호가호위를 하기 위한 행태들만 하고 있어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그 정도까지 얘기하셔도? 뭐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갑자기 많이 줄이긴 정치 포기하고 하셨습니다만. 이제 방송으로만 가기로 한 건지. 그렇지 네.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 윤석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러면은 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선거 방해가 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지금 워낙 김재원 최고위원이야말로 방송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곳저곳에서. 예. 이준석 대표 사태를 상당히 비판을 하시던데 네 분의 평가 한마디씩으로 이준석 대표의 사퇴에 대한 평가를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득이했다 내지는 옳지 않았다 뭐 다 좋습니다. 왜 또 부득이를 또 가지고 오세요? 아니 그러니까 부득이는 지금 아까 거의 천하람 변호사가 얘기하셨던 내용이 부득이했다에 가요 가깝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국민의힘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한 우국충정의 생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국충정의 생각이다. 예. 후보가 결국 책임지는 거다. 고마해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가 그냥 일선에서 그냥 후퇴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윤 후보가 더 심각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다면 지금은 여론조사에 따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표현을 좀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골든 크로스 말고 역전으로 해주십시오. 네. 왜냐하면 예, 뒤집어 가능하면 지신 분한테는 네. 데드 크로스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이기고 있는 여론조사도 있고 지고 그렇죠. 있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네네. 만약 전부 지고 있는 여론조사만 나온다면 네. 가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그 지지율과 그 당선 여부는 후보 책임이기 때문에 어쨌든 후보가 결국 최종 판단하는 거다. 그건 저는 그렇게 마치 봅니다. 그 전에 울산 때와도 지금 비슷한 뉘앙스로 그때도 얘기하셨던 걸로 네. 잘 기억을 하는데 지지율이 많이 지금 떨어지는 하강 국면이자 찾아간 거다라고 그러니까 그때도 분석을 하셨거든요. 김종인, 이준석 데리고 왔는데 지지율이 안 올라가니까 자기도 네네. 굳이 꾹 움직일 동인을 윤 후보가 못 느끼는 거 아닌가 사실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예, 천 변호사님.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 선거 방해를 한다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중도층 표심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뭐 이름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네네. 어설프게 쉴드를 치려고 하거나 뭔가 괜히 쓸데없이 이준석 대표에게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2030과 중도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선대위원장 잘 던졌지만 좀 너무 과하다. 이제 그만하시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좀 갈등과 혼란을 없애는 데 노력을 해달라 네. 말씀드립니다. 그게 이제 어쨌든 오늘 안으로 좀 그런 모습이 나오기를 예, 장성철 교수께서는 아주 강하게 희망을 하셨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 윤석열 후보 장모 재판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그 1심에서 징역 1년형이 나왔습니다. 법정 구속은 안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 구속이 안 됐는데 1심에서 징역 1년형이 나왔다는 거 지금 변호사분들 계시니까 보통 이렇게 징역형이 나오면 구속이 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러면은 향후 재판 과정에 이제 2심이 남아 있고 대법원 판결까지는 집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집에서는 못 받죠. 법 재판 받으러 가야죠. 물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예. 우리 징역 1년 하면 법정 구속 필수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딴 데서 보석을 받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만약에 법정 구속을 해버리면 그 보석의 효력이 실효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쪽 재판부의 이 보석 결정 자체를 뒤집는 게 되니까 안 되는 건데 설령 보석이 없다 해도 예. 보통 징역 1년 해도 바로 법정 구속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그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가지고 예. 어쨌든 항소심까지는 한번 더 열심히 싸워봐라 이런 경우도 있어서 실형 선고한다고 반드시 법정 구속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장모의 재판 결과 그리고 지금 뭐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얘기는 어제 우리가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연내에 직접 사과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윤석열 후보는 아니라고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어쨌든 그 본인과 그 본부장이라고 이제 흔히가 본인 얘기를 많이 했었죠. 예. 그 아내 그리고 이제 장모까지 가족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재판 결과가 1심 결과가 여론에 영향을 좀 미친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뒤에 너무 센 이슈들이 많이 나와서 거의 묻히긴 한 것 같은 느낌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네, 저는 장모님 형 받은 것도 저도 까먹을 지경이었거든요. 네. 하도 많아서. 네,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장모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법적인 리스크가 이제 다른 것도 많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임팩트가 큰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김건희 씨 사과 부분이죠. 네. 저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정 문제인데 그렇죠.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국민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도 또 안 들리는 지경에 갈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중요하지 장모님 이슈는 글쎄요. 뭐 저게 크다고 그 보진 캠프 않습니다.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최은순 씨 장모 관련 이슈는 로키로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최대한 거리두기를 해서 네. 뭐 결혼 전에 있었던 일들이 대부분이고 잘 몰랐지만 송구하고 뭐 재판부 결과를 존중한다 하고 네. 더 이상 이 부분에 노이즈를 키우지 않는 볼륨을 줄이게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 이게 선거 전략이고요. 예. 부인과 관련된 부분은 최대한 어쨌든 보호해야 되고 영부인으로 이제 그 영부인 후보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그 부분에 당력이나 여력을 좀 쏟는다. 이게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전략이어서 네. 그 의미를 이제 최대한 축소하고 더 이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공정과 상승 얘기했던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법원 결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승복하는 모양새를 가질 수밖에 없고 다만 본인이 지금 재판 결과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는 본인 거. 징계 소송에서 네네네. 이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해할 수 없다라는 식의 반응을 하는 거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단 낮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그런 전략은 지금 주요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것도 뭐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장모권 관련해서는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크게 더 문제 안 만들고 네네. 크게 더 항변하지 않고 물론 초반에는 뭐 그 정진석 부의장이 옛날에 뭐 10원 통해서 얘기 들었다네. 뭐 10원 한 장 10원 뭐 한 장 가져간 적 없다. 이런 이제 아, 실언을 예전에 윤 후보가 한 적이 있습니다만 네네. 일단 뭐 그건 넘어간다고 치면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식으로 뭐랄까 장모 부분에 대해서 방어벽을 치는 걸 안 하는 거는 잘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더 이상 정쟁화되지 않아서 투표율에는 이미 그러니까 득표율이나 지지율에는 이미 선 반영돼 있지 않나. 적어도 장모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는 이미 이제 끝났다 평가가. 네, 그 정도의 그렇게 평가가. 보여집니다. 예. 물론 양평에서의 그 개발 사례 그렇죠. 이거는 좀 액수도 크고 뭔가 좀 뭐 김선교 의원과의 연관 가능성 이런 걸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요양급여 문제나 뭐 잔고 위조 증명서 얘기와 달리 그 부분은 약간의 그 여지가 뇌관에 남아있다. 남아 있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저는 같습니다. 조금 달리 보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 장모가 이 다른 사람 형사 재판에서 이거를 자백한 건 2016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수사도 안 됐거든요, 계속. 네. 또 기소도 거의 뭐 공소시효 막판에 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사위 찬스 아니냐. 예. 사위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도 안 되고 기소도 안 됐던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본인의 리스크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에 검찰총장 시절에 어쨌든 이게 도움을 준 게 아니냐. 그게 이제 요양병원 사건도 비슷하거든요. 네. 요양병원 사건도 안 됐단 말이죠. 본인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은 처벌받았는데 안 받았고. 그리고 또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논란이 처음 나온 게 2018년에 장제원 의원이 그 중앙지검 국정감사할 때 네네네. 이 얘기 먼저 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진정한 출직근이 윤핵관. 됐잖아요. 윤핵관.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도 굉장히 아픈 제가 보기에 지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현근택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예. 이것은 악재일 수밖에 없고 지지율이 이거 단건만 가지고 떨어지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아니 윤석열 후보 가족들도 범죄자 가족들 아니냐 이런 식의 공격이 있거나 예. 이건 한 건 말고 계속한 여러 건들이 더 나와 가지고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킨다면 기본적으로 외연 확장은 어려운 것이고 또한 공정 정의 상식적인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할 수 있다.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기대를 걸었던 분들이 지지를 철회할 수 있겠죠. 안 좋다.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도 짧게만 그래도 네. 얘기 드리자면 당연히 안 좋죠. 가족이 처벌받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다만 사실 양평 땅 문제나 이 사건 문제도 약간 윤석열 후보가 검찰이라는 것 빼고는 뭐 어떤 정말로 관여를 했다거나 뭐 감쌌다거나 하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냥 검사였으니까 검사 사위 찬스 썼겠지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은 아직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라는 거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밝혀진 게 없다는 입장이시고 아직까지 수사가 이미 이렇게 늦게 됐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의심을 갖고 계시는 거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해결이 안 될 것 근데 같네요. 이게 아픈 예. 부분이 뭐냐면 네네.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나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은 국민들이 법률적인 판단보다 정치적으로. 도덕적인, 그렇죠. 윤리적인, 네. 상식적인 그런 판단을 먼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안 주고. 그러니까 뭐 남아 있는 게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장모를 사면하진 않겠다 이 정도의 적극적인 아니, 곤혹스러워. 그건 당연히 안 하겠죠. 아니 근데 그러면 사실 이 사안에 대한 더 적극적인 사과를 좀 해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아까 우리 김준우 변호사님 얘기대로라면 일단은 어느 정도 최소화, 이제 멘트 자체도 최소화해서 더 이상 이제 이슈를 키우지 않겠다라는 전략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게 더 나은 전략인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말을 아끼는 것보다는 사과를 좀 더 하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사실관계를 떠나 이런 재판 결과에 대해서 뭐 겸허하게 비판을 받아들이고 송구하고, 하지만 아직 뭐 대법원 재판까지 좀 남아 있으니 좀 그때까지는 말을 아끼겠다 이 정도 왜 뭘 더 하겠어요 사실. 근데 결국 아까 말씀처럼 이거를 이제 아마 선긋기, 예를 들어 부인 문제는 감싸고 장모 문제는 그냥 약간 어찌 보면 거리두기. 방임하는 것처럼 하는 건데 이 사건에서도 부인하고 연결돼 있어요. 네. 그 공범자를 소개해 준 분이 결국은 부인하고 저 서울대 경영 그 EMBA 과정 같이 다니다가 네네.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장모를 소개해 준 것도 전시회에서 소개해 줬다는 거잖아요. 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거를 이게 무자를 딱 갈라지지 않는다. 네. 저는 못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당 쪽 얘기.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또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어쨌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두 번째 사망자가 최근에 연이어서 나온 상황인데요. 먼저 이제 어쨌든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좀 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대장동 리스크가 다시 재점화되는 건 아닌지 분위기가 좀 어수선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알았냐 몰랐냐가 또 이제 문제가 되면서 조금 복잡해졌었는데 일단 이 얘기 먼저 우리 현근택 변호사께 좀 듣고 싶은데요. 뭐 이 논란의 핵심이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방송에서 잘 몰랐다. 네. 근데 나중에 재판 받을 때 그 재판도 결국은 대장동에 관련된 재판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수익이 얼마였느냐 이게 재판이었으니까 그때 실무자로 통하면서 이분이 그때 핵심 역할을 했다는 걸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모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얘기했죠. 대장동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장동을 설계하고 그럴 때 알았느냐 이 얘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전에 그러면은 여행도 갔다 왔는지 몰랐느냐 이러면서 네. 사진이 3장 나왔던 건데 그렇죠. 뭐 여행 많이 가죠. 이런 분은 아마 11명 정도 갔고 9분은 시청 직원이었고 2분은 이제 도시공사 직원이었거든요. 여행 네. 아니고 출장. 괜히 또 출장이죠. 외유성으로 그렇죠, 그렇죠. 잘못 출장이죠. 알고. 그러니까 공무상 여행 가는 것과 사적 여행 가는 건 좀 다르다. 그리고 조직이 다르잖아요. 예. 산하기관이었고 시였고 그리고 뭐 한두 번 가지는 않았겠습니다. 아마 여러 번 갔겠죠. 여러 번 간다 보면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게 사적으로 여행 갈 때는 뭐 만나기도 그러지만 공무상 가보면 굉장히 그 서열 위계 질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보통 그렇거든요. 예. 뭐 아마 회사에서 가보신 분들은 거의 알 거예요. 사장님 가고 같이 가면 보통 사장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게 따로 자기들끼리 다니는 사람들하고 분리되거든요. 네네네. 다 같이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뭐 사람으로 저 사람이 그냥 거기 있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거를 뭐 대장동을 아주 핵심적으로 하는 역할을 하거나 그거를 그 당시엔 저는 몰랐을 수 있다고 봐요. 나중에 몰랐다고는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니까. 그게 말바꾸기지요.
전부 다 말바꾸고. 그 사진과 관련해서도 현 변호사님도 약간 그 상대 진영의 의혹 제기에 대한 강한 반문을 또 제기를 하셨던데요. 그 지금 장 교수님 앉은 자리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제가 뭐 조작했다는 건 아니고 네. 사진이 3개 나왔잖아요. 예. 하나는 이제 지하철 사진이고 하나는 단체 11명 찍은 사진이었는데 4명 찍은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네, 뭐 산 같은 곳에서 그렇죠. 찍은 걸로 근데 보이더라고요. 그걸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4명을 포커스를 맞춘 게 이제 골프 쳤다. 골프 네. 모자 같은 거 써 있으니까 그런 거였는데 그 사진 양쪽 옆으로 보시면 사람들 이렇게 어깨랑 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 찍은 사진을 그 4명만 약간 포커스를 맞춰서 자른 거 아니냐. 네. 그 거기에 핵심은 골프. 골프를 보통 4명이 치거든요. 이제 골프를 칠 정도면 사실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모를 수가 그러니까 없게 약간 이제 되는 그런 거니까요. 의도성이 있게 여러 명 찍은 사진 중에 4명만 이렇게 오려가지고 확대한 거 공개한 게 아니냐?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는 거죠. 의문을 조장했다는 건 제기하셨던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전체 사진 찍은을 제시하시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는 이게 현 변호사님 말씀이 좀 그냥 구차하다 생각하는 게요. 그러니까 출장이 예를 들면 1박 2일, 2박 3일이면은 그럴 수 있어요. 예. 10명, 11명 정도 가면 정말 그냥 뭐 친한 사람 몇 명이랑만 다니고 할 수 있는데 출장 기간이 한 열흘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열흘 동안 그렇게 위계 질서가 뭐 심각한 분이라서 맨날 나는 그러면 뭐 이 사람들하고만 앉아서 밥 먹는다. 열흘 같으면요 식사를 점심 저녁만 쳐도 20끼를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랑 같이 해외 갔다 온 게 아예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개발 1처장이고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개발 프로젝트를 전부 이렇게 자기가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막 그렇게 하위 실무자급도 아니에요. 음. 나름대로 중간 관리자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네. 충분히 상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글쎄요, 저는 이게 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선을 긋는 게 오히려 더 수상하다. 그냥 내가 언제부터 친하게 지냈는지 좀 헷갈렸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상해요. 좀 너무 이상하고 뭐 사진을 잘라서 4명이 골프 저희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네. 그 예를 들면 사진이 전체가 있더라도 후보와 같이 옆에 붙어있던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포커스해서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감인 반응하시나?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선택할게요. 후보의 나쁜 언어 습관의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이분이 약간 변호사 같은 나쁜 버릇이 있어요. 시작할 때 OX를 먼저 지르고 갑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뭐 이렇게 좀 다른 이렇게 뭐 현근택 변호사님 얘기하실 것 같은 그런 맥락이 이렇게 숨어 있는데 일단은 모릅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쭉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왜냐면 이제 말 바꾼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끔 그쵸. 이야기를 하는 습관이 있다. 네, 본인은 근데 안다라고 얘기하면 프레임에 말려들까봐 반대로 얘기하는 일종의 막대 구부르기를 하는 건데 네네. 그게 역으로 쭉 얘기했다 보면 말 바꿨네라거나 이상하게 묘하게 얘기했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근데 그게 좀 안 좋은 계속 습관인 것 같아요 후보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안다 모른다는 알 수 없죠.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회 토론회 가면요 토론회를 하면 의원님이 나와가지고 오늘 발제해주신 김준우, 장성철 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좌관이 그렇죠. 써준 걸 읽어요. 그다음에 그렇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체 사진부터 찍은 다음에 의원은 가요. 우리끼리 토론하고 있거든요. 그럼 몰라요 누군지. 네. 근데 사진은 있어. 막 옆자리에 옆에서 밝게 웃고 있고 뭐 V자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안다는 게 어느 정도 안다는 거냐,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맥락인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근데 네네. 그래서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쨌든 말 바꾸기 논란이 되니까 본인과 관련된 이슈와 관련된 거에서는 보다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준비된 언어들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반면 교사를 좀 삼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에요. 약간 유동규 측근 아니다. 약간 이런 식의 그런 것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완벽하게 선을 그으시려고 하는 언어 습관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제가 한번 요거에 대해서 장 교수님 얘기를 예. 못 들어서 듣고 네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주 시찰 관계 대장동 사업들이 이제 진행될 때 이제 간 건데 판교 트램 사업을 위해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도시개발공사의 처장들이나 본부장을 왜 데리고 갑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도시개발공사는 뭐 하는 곳이냐면 공용주차장 관리, 예. 체육시설 관리, 도서관 관리, 그다음에 지하도 상가 관리 이런 데 하는 곳이거든요. 왜 데리고 갑니까? 그렇다면 뭔가 당시 이슈가 되고 있고 진행 상황이었던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 할 얘기가 있어서 아니면 뭔가를 조율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네. 제가 이거 사진 얘기 자꾸 하냐면요. 처음에 이게 처음에 그 성남시 의원이 공개했을 때는 아까 말씀처럼 4명이 있고 그 옆에 어깨랑 팔 보이는 사진이 있었어요. 예. 근데 박수영 의원이 골프 치지 않았냐 이러면서 올렸을 때는
그 사진 또 잘랐어요. 그래서 그래서 진짜 4명만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 뭐 모자 쓴 거에 뭐 볼마크도 있고 이러니까 4명이 골프샷인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예. 그 사진이 처음에는 한 6명 정도 어깨까지 보이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4명만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왜냐하면 지역적인 문제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진 자체를 그냥 다 공개하는 게 현 맞다고 보는 변호사님 거예요. 골프 뭐 이렇게 4명만 치지 않잖아요. 6명 갔으면 그럴 3명. 거면 사진을 굳이 세 명, 세 명 그렇게 치면 그 되죠. 부분만 저는 했다가 뭐- 자르고 이럴 아니 필요 그거는 없는 왜 거죠. 잘랐냐면 네. 여기에 마커가 있으니까 그거를 강조하게 보이려고 잘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커가 있는 거 보면 골프 치고 나서 아니면 그 전에 친 거 아니냐 그런 거고 꼭 저기 선대에 가셔가지고 이 판교 트램하고 상관이 없는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을 왜 데리고 갔는지 그것부터 좀 해명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산업 이제 이 기관일 얘기까지 것 하고 같습니다.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시민단체에서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로 또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게 여측 지지자든 야측 지지자든 그쪽을 좀 대변하는 양쪽의 시민단체들이 뭐만 있으면 사실 고발장을 날리는 거 사실 저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그러니까 않더라고요. 너무 예. 너무 근데 재빠르세요. 이렇게 이 같이 찍은 사진 몇 장으로 허위사실 공표 이거 됩니까? 김준호 변호사님 이거 돼요? 아니요, 이거는 본인 그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일단 방송에서 우발적으로 얘기한 표현들까지 아주 이렇게 엄격한 잣대로 허위사실 공표를 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인쇄물로 나오면 문제가 됩니다. 인쇄물로 나오면 이건 충분히 검수할 수 있었지 않냐라는 네, 네, 건데 네. 그냥 말한 거에 관련해서는 맥락이 이랬던 것이고 그 실수한 거다라고 하면 그거 못 자릅니다. 그렇게 자르면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 한 100분 정도는 사실은 다 기소돼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로 배지가 날아가야 돼요. 넘을 수도 있겠네요. 네. 예. 많이 알겠습니다.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좋지. 이제 시장이 넓어지니까.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아주 짧게 정리할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낙연 전 대표의 자맹이 언제까지 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뭐 안 도와주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타이밍이 참 이준석 대표와 이 잡음이 아주 가장 심각하던 그 시기에 이낙연 대표가 나타나면서 야권에서는 조금 더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림이 또 있었습니다. 이 이낙연 전 대표가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겠다고 하면서 지금 뭐 두 분이 만났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두 분의 지지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끼리는 아직까지도 이 앙금이 해소가 되지는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두 분은 직접 만나가지고 아주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 또 연출을 했어요. 일단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좋은 이슈였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50일 만이기도 하고 지금 국민의힘과 완전히 상반되잖아요. 경쟁하던 후보 지금 뭐 저기는 당내뿐만 아니라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홍준표 후보는 계속 뭐 홍준표 후보는 이제 모르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알려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비전과 통합,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집권 이후에 어떤 비전 제시할 거냐, 예. 거기에 뭐 당연히 양극화에서 복지국가, 뭐 남북 평화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또 김준호 변호사 좋아하는 정치 개혁도 거기 들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통합이라는 건 이제 제가 보기엔 아마 당내 통합 이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지금도 보면 당사 앞에서 뭐 계속 시위하는 분도 있고, 예. 게시판도 지금 폐쇄했다 열기로 한 것처럼 어쨌든 집토끼, 우리 당 지지자들 이걸 하나로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타이밍적으로는 좀 얄미우셨죠, 두 분이 보시기에. 너무 얄밉죠. 너무 얄밉기도 하고 이제 아마 언론에 의해서 공개된 걸 보면 이재명 후보께서 요청을 해서 이게 지금 타이밍에 만난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런 걸 노리신 부분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요청을 먼저 안 했으면 만날 수는 당연히 사실 안 없는 거 만나시겠죠. 그림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뭐 타이밍상으로는 잘 잡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만 저는 국민의힘의 여러 경선 후보들 특히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 국민의힘은 참 솔직하다. 네. 뭐 후보라고 해서 반드시 꼭 감싸지만 않고 또 각자 의견을 낼 수 있는 민주정당이라서. 민주정당 선진화된 정당이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우 좋겠습니다. 민주.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제가 순천에 살고 있으니까 네. 저는 이낙연 후보 마음을 돌린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호남 민심의 향배가 있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사실 국민의힘 지지가 높게 나오는 거 굉장히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게 특히 그 20대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그 지지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그런 결과도 있었더라고요. 20대 남성에서는 좀 유리한 상당히 네. 지표가 다르죠. 호남이 네, 네. 국민의힘 맞아요. 지지도가. 저는 그것도 뭐 실제 현장에서 느껴지는데, 근데 그 최근의 흐름을 보면
뭔가 대장동 때문에 도저히 이재명 후보는 못 찍겠다라고 하는 그 분들이 분명히 호남에서도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뭐 그 윤석열 후보의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요인들 때문에 호남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불리한 여론은 수도권의 한 3배 정도 더 반영이 되거든요. 유리한 여론은 한 3분의 1만 반영되고 그게 사실 홈그라운드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호남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낙연 후보한테 이재명 후보를 도와야 되는 분위기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자기 그 주변에 어쨌든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호남 쪽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낙연 전 대표에게. 뭐 거의 텃밭이니까 돈이 그렇죠. 홈그라운드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보다 타이밍이 더 늦어지면 이제 이낙연 후보로서 좀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다. 뭐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장 교수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정말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네요.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 뭐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은 부럽습니다.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정화되는 건 상당히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는요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내부부터. 별로 효과가 좀 미미할 거다 뭐 이런 분석들도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마이너스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만 해도 큰 그것만 효과가 해도 있는 플러스다. 거죠. 예. 자꾸 이제 이낙연 후보께서 참여 안 하시면 아니 왜 참여 안 할까? 딴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야? 뭐 호남 민심이 좀 이런 비판과 반응이 있을 텐데 이런 걸 한꺼번에 다 없애버렸잖아요. 예. 부럽습니다. 현 변호사님. 전 되게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캠프에서 되게 아쉬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것도 일종의 준 컨벤션 효과를 노리고 싶은데 그렇죠. 윤 후보 망언이라든지 뭐 사면이라든지 다른 이슈를 다 덮여가지고 뉴스가 안 돼요 뉴스가. 그래서 사면에 덮인 거는 그래서 있어요. 이거 다음 주에 해야 되나? 막 이재명 후보 열심히 뭐 선택적 모병제 공약했는데 얘기하는 거 뭐 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질문만 받듯이 네. 이게 지금 못 살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더 잘 살릴까가 사실은 지금 향후에. 이재명 캠프의 고민일 거예요. 다음 그리고- 주라도 같이 호남을 투어를 같이 하든가 그래요. 뭐 하여튼 일정을 그렇게 잡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면 얘기 나오니까 이낙연 후보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어차피 사면 할 건데 그럼 나는 그때 왜 그렇게 욕을 먹었나? 아마 나오는 타이밍도 겹치고 거기는 제가- MB까지 그럴 거기는 MB까지 제가 얘기했으니까. 이제 효과에 대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번 주 추세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조금 지지율이 빠지는 모양새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 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무당층만 늘어나는 듯한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어서 이 효과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는데 사실 김준우 변호사님 말씀대로 다른 이슈들이 워낙 휘몰아치다 보니까 이번 주는 이슈를 뭘 해야 될지 정리하는데도 저희 정치인사 제작진이 정말 머리를 쥐어 싸맬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슬슬 이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내년이면 또 연말입니다. 예, 다들 뭐 연말 계획들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궁금한데 요 얘기 들으면서 뭐 연말 연초라고 크게 저는 달라질 거 없습니다. 네네. 똑같이 지금과 같이 뭐 방송 열심히 하고 또 역시 선거 핵심 열심히 관계자시니까 저는 시간이 없죠. 12월 30일 MBC 텔레비전을 보면 네. 정치인사 수상 가능성 있냐 없냐 이게 아. 올해 가장 마지막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방송연예대상 라디오 부문 특별상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자, 정 교수님은요? 저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전 변호사님. 저도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어쨌든 또 한 해가 정치인사와 함께 올해 한 해 정치인사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해였기도 했고 이렇게 뭐 멤버의 변화부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이제 잠깐만 1월 1일이면 우리 이제 신년인가요? 그렇네. 다음 주 우리 2022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